질문 키워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강연을 듣고 나니까 조금 더 내가 깨어 있어야 되고 조금 더 정신 차리고 참여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추가 질문 저 딱 하나만 더 할게요. 그 정당이 이름을 자주 바꾸는 건 좋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걸 못 바꾸게 좀 시민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 그걸 법으로 만들거나 헌법에 규정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정당도 헌법에 보장된 자율적인 결사체니까 본인들의 이름을 바꾸고 하는 건적인데,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표로 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습니다. 견제하려면 이름 자주 바꾸는 정당들보다도 훨씬 좋은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좋은 대안이 있고 한쪽은 늘 정당 이름을 바꿔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미혹하게 되면 그 이름 안 바꾼 좋은 정당을 찍으면 그때부터는 이름 바꿔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정당도 함부로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정당 대안이 여러 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의 선호나 여러 가지 열정은 두 개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 개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그래서 정당들이 10개 넘어도 좋은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건 시민의 다양한 선호가 서로 다른 정당들로 대표되는 게 오히려 민주주의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관점을 우리도 점점점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굉장히 지금 정의로워지는 것 같고 막 뭔가 가슴속에서 활활 타오르는데, 자, 여러분들도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질문 키워드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7가지 원칙 중에서 5번째 다원주의를 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떠오른 것인데, 이제 결사로 저는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그 계파가 중심이 되어 정치를 이루는 계파 정치가 한국식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계파 정치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게 건강한 정치 방향인지 우리나라에만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조금 듣고 싶습니다. 계파는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실체입니다. 보통 이 영어로는 팩션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계파나 파벌 이론은 로마 때부터 있었던 인간의 어떤 정치의 본질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벌이나 계파나 도당은 자신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고요. 정당이 되려면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갖거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리나 가치 없이 그저 이번에 나한테만 기회를 주면 여러분들에게 잘해주겠습니다 하면 그건 도당이나 계파입니다. 지켜질 수 없는 약속으로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정당은 근본적으로 공적 대의를 갖지 않으면 정당이 안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계파나 파벌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나 원리를 가지고 저 양반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책임성이 있어지겠구나. 우리 사회가 저들의 권력에 대한 관심보다도 저들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좋은 결과가 더 가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까지 정치 발전이 저는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당 정치 민주주의 이 시점에서 이 무소속이 필요악인지 아니면 필요한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무소속은 한 가지 그 정치 체제의 어떤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만약에 무소속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지금 있는 정당들과 또는 그 정당이 대안이 된다고 느끼는 시민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당이 구체적으로 책임을 부과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치 전반은 시민 집단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실망하고 있구나라는 신호를 보내는 데는 전 유익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무소속은 많은 경우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데도 비판적 무당파 또는 비판적 무소속이 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무소속이 많은 것은 그 나라 정치 발전이 뭔가 개선할 과제가 많다는 어떤 지표로는 저는 유익하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치인 입장에서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책임하게 정당을 바꿔가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소속을 전전하면서 눈치를 보는 건 절대 좋은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민주주의 안에서의 노동자, 우리 모두가 다 노동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희 남편도 그렇고 우리 아들들도 그럴 네. 거고요. 도대체 내가 이 민주주의 안에서 우리 아들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되게 무서움이 들어요. 네. 앞서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주의도 정치를 통해서 일은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살만한 사회를 만드는 게 정치의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사회든 정치의 질이 좋아지면 그 사회에서 노동자의 삶도 좀 좋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조금 비관적인 생각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인간의 역사에서 가난한 사람이 늘 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모멸받는 사회일 것인지 가난하지만 나도 노력하고 내 아이들도 잘 교육받는다면 그 사회의 미래를 운영하고 책임질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는 완전히 다른 사회라고 봅니다. 그래, 나는 급여받아서 열심히 노동해서 급여받아서 그걸로 나와 나의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지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 사회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민적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또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자연스럽게 좋은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가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민주주의의 원칙이 지켜지느냐, 지켜지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쯤에서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고대사회에 행해졌던 직접민주주의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2부 강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구가 얼마나 되죠? 5천만 명. 아테네 시민이 타임머신 타고 한국 땅에 와서 우리가 5천만 명이 인구고 그 가운데 4천만 명이 투표를 한다? 이걸 민주주의라고? 전체 인구 가운데 실제 정치에 참여한 사람은 많아야 5%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직접민주주의는 인간이 했던 실험 가운데 전 굉장히 재밌고 흥미로운 실험인 것은 틀림없는데 그런데 그게 직접이냐 대의냐라고 하는 그 차이에 갇히면 그럼 현대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것도 놓치고 자칫 실현할 수 없는 복고적이고 낭만적인 생각으로 민주주의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민주주의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고대 직접민주주의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고대 직접민주주의나 현대민주주의는 기본 가치는 동일합니다. 기본 가치는 세습이나 혈연 또는 혈통, 계급 이런 기준이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 다 존중받아야 될 존재들이다. 그의 의견이 질이 높고 낮고 상관없이 그의 의견은 모두 가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시민이라면 누구나 공직자 또는 공직자를 선발하는데 동등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건 동일합니다. 현대민주주의는 모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경제체제에 의해서 실천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의 실험이 20세기 전반기에 여러 곳에서 이루어졌지만 안타깝게도 또는 관점에 따라서는 당연하게든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주의에서의 민주주의 실험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유럽에서의 어떤 진보 정당들은 소셜 데모크라시라고는 하더라도 소셜리스트 데모크라시는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있는 나라들은 다 자본주의 위에서 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본주의는 1원 1표의 원리에 가깝지 1인 1표의 원리하고는 조금 충돌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위에서 민주주의를 하는 문제는 늘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공정과 평등의 문제에서 늘 그것을 위협하는 불평등이라고 하는 도전을 늘 만나게 됩니다. 이게 현대 민주주의의 한 중요한 특징이고 자본주의의 또 다른 특징은 인간이 만든 경제체제 가운데 가장 확장적입니다. 모든 정부가 경제지표가 안 좋으면 너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도 현대민주주의의 중대한 특징입니다. 그럼 고대민주주의는 어땠을까요? 고대민주주의는 굉장히 이 자족적인 체제입니다. 이 경제 규모를 확대하기보다는 얼굴을 마주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고 생활하고 하는 것을 즐기는 어떤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로마처럼 확장적이고
다른 나라를 어떻게 해가지고 제국이 되고자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신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완전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꿈을 가졌습니다. 이때의 경제체제가 현대민주주의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시민들 사이에서는 평등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불평등한 계층을 노예로 시민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 밖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상당히 많은 재산이 없는 사람은 시민의 범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시민들 사이에서는 현대 자본주의처럼 경제적으로 큰 격차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협에 빠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옛날에 그런 경제체제를 우리가 노예제 생산 양식이라고 하는 그 경제체제를 불러들일 수 없다면 현대 민주주의를 옛날 방법으로 직접민주 방법으로 하는 건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아마 금방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 공동체 규모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구가 얼마나 되죠? 5천만 명입니다. 옛날에 고대 직접민주를 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큰 규모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민의 숫자가 5,040명이 딱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과 나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지 못한 시민들과 지내는 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테네는 전쟁이 한 해도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늘 전쟁을 하게 됐는데 주변에 큰 강대국이 있으면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동맹을 하고 연맹을 하고 군사 협약을 맺어서 대처를 하게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그렇게 맺었던 도시국가들의 연맹을 중심으로 국가를 만들 수도 있었는데 전쟁이 끝나면 곧바로 자기의 고향 마을로 돌아갑니다. 나와 기억을 공유하는 시민 집단이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는 그것을 공유하는 마을, 도시에서의 민주주의입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국민국가입니다. 우리도 여기 있는 소수의 사람들도 서로를 기억을 공유하거나 감각을 공유하는 것은 아주 약합니다. 익명의 사회 속에서도 해야 되는 게 민주주의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아테네 시민이 타임머신 타고 한국 땅에 와서 우리가 5천만 명이 인구고 그 가운데 4천만 명이 투표를 한다?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이걸 민주주의라고?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 작은 공동체에서 잘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있고 큰 정치 공동체에서 잘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있다는 생각을 나눠서 해야 되겠습니다. 작은 민주주의에서 큰 민주주의에서 하는 원리를 적용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고 큰 공동체에서 작은 민주의 원리로 민주를 운영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민주주의는 좀 느립니다. 참여의 범위와 관련된 거고 어떻게 보면 고대 직접민주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아테네 시민 가운데, 아테네 전체 인구 가운데 시민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크게 보면 약 8분의 1 안팎이 시민권을 가졌을 뿐 나머지는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시민권에서 배제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노예라고 불렸던 생산을 전담하는 계층은 시민권을 주지 못합니다. 여성에게 재생산을 온팡 맡긴 다음에 그들에게도 시민권을 주지 않습니다. 매년 전쟁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모 가운데 이주민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그 자녀들도 시민권을 갖기 어렵습니다. 이게 아테네 민주주의의 큰 단점입니다. 시민의 규모가 적다라는 것. 더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들 시민, 전체 인구의 8분의 1 정도 되는 시민 가운데 진짜 정치에 참여한 사람은 얼마나 됐을까요? 그 가운데도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전체 인구 가운데 실제 정치에 참여한 사람은 많아야 5%가 안 됩니다. 직접민주주의가 신기하게도 소수 지배체제를 낳는다는 것은 이런 걸 두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무를 담당하거나 정치에 참여하려면
여가가 필요합니다. 그 여가를 만들려면 누군가는 생산을 전담해주고 누군가는 재생산을 전담해줘야 됩니다. 이게 직접민주주의의 한계입니다. 그러니 직접민주주의가 참여의 질이 높다고 해서 참여의 범위를 그렇게 제한해 놓는 걸 좋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민주주의는 참여의 질을 높이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보통 그걸 수기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냥 투표만 하지 말고 가능하면 중요한 의제에 있어서는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늘려가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는 현대민주주의만큼 획기적인 전환이 있었던 것은 없습니다. 누구는 재산세를 못 냈다고, 누구는 뭐 여성이라고 그들을 배제하는 건 그건 민주주의 이상하고 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 여성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진보적입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훨씬 더 진보적이라는 걸 한편으로 생각하면서 현대민주주의 한계를 개선해 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는 공직자 선발 방법도 다릅니다. 고대는 아테네 민주에서는 선거는 거의 드물었고 대부분의 경우는 추첨이었습니다. 선거를 하게 되면 누군가 동료 시민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지를 많이 받은 사람도 권력의 원천을 갖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갖습니다. 권력을 갖게 되면 우리를 핍박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아테네 민주에는 아주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서 뽑으면 누가 뽑을까요? 동료 시민이 뽑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이름을 쓴 도를 추첨기계에 넣게 되니까 기계가 뽑는 겁니다. 그게 옛날 민주주의하고 현대민주주의는 다릅니다. 현대민주주의는 시민과 시민의 대표가 협력하는 문제, 신뢰하는 문제를 두고 씨름한다면 옛날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는 신뢰, 불신의 문제 자체를 기계에 맡겨서 해소한 거나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연임은 불가능합니다. 임기는 짧습니다. 시민들이 어디 공직에 선발됐다고 해서 출근하는 직장이나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회의를 열 때만 공직은 시작됩니다. 그럼 회의를 열 때 의장의 임기는 하루입니다. 회의가 열릴 동안만 의장입니다. 상임 의장이 되는 것도 권력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시민회의가 시작되면 추첨으로 의장을 먼저 뽑습니다. 하루짜리. 그리고 월급 당연히 없고 그때 참가할 때만 보통 반나절 정도 회의를 하니까 반나절에 해당하는 일당을 주는 게 이제 그때 어떤 일입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 엘리트와 대중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정치 엘리트를 없애는 게 아니라 정치 엘리트를 손용하겠다고 맘먹은 게 현대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트는 이때 어떤 엘리트가 필요한지는 일반 대중 시민이 결정하는 것. 이게 현대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시민이 번갈아서 공직을 맡았다면 오늘날에는 정당이 번갈아서 공직을 맡는다는 것이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누군가를 신뢰하거나 우리가 그에게 신망을 부여해 줄 만한 사람을 찾아서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대표는 우리를 늘 배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반을 하지 못하게 또는 배반을 하게 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늘 고민하면서 현대민주주의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민주주의는 완전한 체제가 아니라 좀 더 완벽한 체제를 지향하면서 오늘 또 내일 또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신뢰함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현대민주주의의 대표와 시민사이의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민주주의가 조금 우리를 실망스럽게 한다고 그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길을 버리고 뭔가 획기적인 게 있다고 찾아 나서면 그거는 맨손으로 돌아오기 쉽습니다. 지금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는 더 눈을 부라리고 지켜봐야 될 여러 요소가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할지는 몰라도 그 길에서 성공해야 민주주의는 우리가 원하는 사회경제적인 거나 문화적으로 유익한 효과를 갖는다는 것. 이걸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